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기도가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앵커는 물러나게 하고, 보수 패널도 마음에 안 들면 보수 참칭 패널로 만들어서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임기가 2달 남은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키고 그 자리에 MB정부 때 홍보수석을 맡았던 자를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실세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공영방송 MBC의 심장인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니 우길기를 우길기라고 하지 못하고 햇살무늬 깃발이라고 쓰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언론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죽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수요일 함께할 패널 4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장 자매 철인 형제 이 조합을 만들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오늘에서 완성이 됐네요. 오늘 완성이 오늘 됐습니다. 완성체로. 합체가 됐습니다. 진작에 만들고 싶었는데 한 분이 일정이 생겨가지고 김철근 실장이 5월 17일 날 맞습니다. 광주, 예, 광주 예, 전야제관이요. 예. 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제 김장자매 철인 형제가 탄생하나 했는데 장윤미 변호사 회의가 있으시고 네. 이제부터는요 수요일 날은 4분은 아프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응원해 주셨던 김장자매 철인 형제, 오늘 이 조합으로 현 정권의 언론 장악 기도 다뤄볼 텐데, 그 전에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지요.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서 뭐지? 아파트에 불이 났나? 하고 봤더니 6시 30분 좀 넘었는데 뭐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어요. 김유정 의원은 그 시간에 깨어 계셨죠? 예, 일어나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정신 좀 차리고 신문도 좀 보고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놀라고 이랬었는데 더 황당한 거는 그 내용이었어요. 예. 경계경보 발령인데 뭐 어린이랑 노약자 대피하라고 우선 대피하게 하라 이렇게 난 어디로 대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 건지 그런 것도 전혀 설명 예. 없이 나왔다가 또 오보였다는 또 문자를 또 받고, 아마 오늘 아침에 황당하고 놀라신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 사후 대처 때문에 더 열받는 일이 많았던 아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부에서 김종대 레이더 시간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건 완전히 아마추어 행정 재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오늘 아침에 사이렌 소리 들으셨나요? 저는 사이렌 소리를 못 들었고요. 네. 이 문자로 긴급 문자 안내를 들었는데, 과거에도 이런 식의 문자 통지는 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크게 문자를 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깨서 사이렌도 울리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뭔가 움직임이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 정말 황당한 건 대피, 이런 상황이 있었어 라는 건데, 그렇다면요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대피라는 거죠. 그 그러게요. 상황에서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우왕좌왕하고 아니 어디로 가야 돼? 그 옥상으로 가야 돼? 아파트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러면 더 일찍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사실 그 시점, 문자를 보냈던 시점엔 위중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께,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죠. 이 정부는 위험을 통제하지만 대책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진짜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누굴 믿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다 죽어요. 네. 다 죽어요. 뭐 대피하라고 그랬는데 아무 정보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어디로 대피하라고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집 가까운 어디
신은기 변호사 지난번에 무슨 민방위 훈련까지 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지금 예비군이라서 사실은 이 뭐 긴박한 상황이 이루어지면 저는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아침에 문자 보고 상당히 놀랬고요. 첫 번째는 제가 네이버로 검색을 좀 해보려 했는데 이 네이버도 접속 장애가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조금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는 실패나 실수가 용납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세월호 때도 그 구조하는 과정에서 너무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고 최근에도 이태원 참사 때도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더 일이 커진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이것은 좀 따져볼 부분이 많고 위기 대응 능력,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좀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김철근 실장,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사이렌 소리를 듣고 깨어서 이게 뭔가 하고 얼른 TV부터 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뉴스 채널의 밑에 거의 반쯤 채운 자막으로 경계경보 발령 뭐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오늘 0시부터 6월 11일 사이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라고 하는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겠거니 이제 짐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위성을 쏘았는데 왜 서울이 경보를 발령할 지역이 되지? 약간 좀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저도 아침에 이제 아들이 깨서 문자 보고 아빠 TV 켜보라고 TV 켜보라고 해서 TV를 켜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남쪽으로 날아온다는 그 자막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위기 대응 매뉴얼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지금 뭐 서울시에서 처음 문자를 보낸 게 수방사의 요청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행안부의 요청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행안부는 잘못 나간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해서 결국 책임이 또 어디에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기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그 위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게 없어요. 방금 다 말씀하셨지만 알았어. 위험한지 알겠는데 어떻게 옥상으로 가야 돼? 지하로 가야 돼? 어디 대피소가 어디 있어? 전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쏘겠다고 한 첫날 즈음이었는데 그러면 날씨가 좋으면 반드시 그 첫날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예보가 됐던 거고 그래서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상황이 재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황당한 게요. 이제 위급 재난 문자 왔지 않습니까? 6시 41분에 서울시가 경계경보 발령 이걸 보냈다가 7시 3분에 행정안전부가 6시 41분에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다. 서울시가 발령한 거를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뉴스를 또 들어보니까 서울시는 아니 행안부가 이렇게 해라고 그랬다고 하고 또 뭐 이제는 막 떠넘기기로 하고 있어요. 서로 떠넘기고 있고 나중에는 또 경계경보 발령이 해제됐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도대체 이게 오발령인데 무슨 해제를 해요? 그러니까요. 아침부터 아수라장이어서 정부의 재난 상황을 국민이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생각합니다. 경계경보 해제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정신없이 막 이렇게 했던 것을 해제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장현미 변호사? 그렇죠. 지금 우왕좌왕 오락가락 저는 물론 실수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안보의 위험 상황에서 과도하게 대응하는 게 나쁘다고 지적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 국민들께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행안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시가 오버했다라는 겁니다. 이 각각 지자체의 이 위험 상황을 인지하면은 각 지자체 시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과 오버했다고 얘기하고 자기들 잘못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준 전시 상황인 것처럼 사이렌 경보, 공습 경보를 울리고 그랬잖아요. 시민들을 불안에 처하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이었고 무엇이 잘못이고 향후에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것인지가 책임 있는 자세고요. 윤석열 대통령 계속 안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보 부실하게 그지없어요. 과거 진보 정권과
기계적으로 대비하면 누가 잘했다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 같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남 탓하고 전 정권 탓하기 전에 왜 책임 있는 모습을 전혀 못 보여주는지. 집권 1년 넘었잖아요. 지금도 언제까지 남 탓하고 전 정부 탓할 겁니까? 이번에 제대로 대응 좀 해보십시오. 저도 이게 행안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재난안전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는 행안부로 현재 정부조직법상 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고 또 행정안전부는 지금 뭐 이상민 장관은 탄핵으로 직무정지지만은 현 정부와 같은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평소에도 업무적인 조율이나 협의가 늘상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국민들이 기대를 하시는데 이번에 이런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는 국민들의 불안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차제로 해서 좀 지자체와의 그런 유기적인 그런 소통이나 업무 체계를 잘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열심히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수박보단 밀정 아이디 쓰시는 분. 저는 지방 살고 작은 애가 혼자 서울 살고 있는데 아침에 울면서 전화 와서 정말 시겁했네요. 아우 그랬겠네요 진짜. 예. 성류달빛님, 아마추어 정부인가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술책인가. 김화숙님, 우리 위성 쏠 때 그러면 제주도민은 모두 대피시켰어야 됩니까?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이석영님, 대체 할 줄 아는 게 압수수색 말고 뭐가 있나요? 김은숙님, 실수가 잦으면 그것도 실력이죠. 샤인서님, 집에서 복막 투석하던 사람이 기계가 오작동인 줄 알고 버튼을 얼른 눌러서 투석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재난 문자 확인하고서는 투석하다가 어떡하나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이런 일도 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아이고. 김하숙님, 앞으로 오세훈의 이름은 오지랖 오발령. 써니님, 시애틀의 잠못 이룬 밤이 아니라 오발탄의 오발령에 양치는 국가. 예. 윤헬리님, 오늘 오픈 스튜디오에 갔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에요. 오늘 패널 최고입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수요일 오픈 스튜디오 가겠습니다. 김장자매 보러. 예, 여러분 많은 댓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분 소개해드리고 선정해서 저희가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스픽스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이제 그 전부터 보였는데 이제 좀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임기 2달 남은 방통위원장 면직시키고 MBC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신흥기 변호사, 네. MBC 압수수색한 이유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를 기자가 갖고 있다가 열린공감TV 기자한테 전해줬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경찰이 수사가 들어간 그 죄 혐의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청문회 당시에 이런 고위공직자는 인사청문도 받지만은 언론의 검증을 또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개인정보가 설사 이거는 외부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을 가지고서 언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혐의로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건 뭐 거의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또 그 해당 기자라는 분이 그 바이든 날리면 예. 사태 때 이제 MBC에서 그를 최초로 보도했던 그 기자분이신데 거기에 대한 사실상은 뭐 좀 뭐랄까요 좀 경고성 이런 식의 좀 압수수색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직접 같습니다. 그 기자를 압수수색한 거니까 경고가 아니고 보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택과 그 MBC의 그 뉴스룸까지 지금 다 들어가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언론에 대한 이런 굉장히 지금 좀 압수수색을 통해서 압박하는 이런 태도들은 이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침해를 이것은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장윤배 변호사, 네. 설령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되는 거지. 왜 MBC 보도국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까? 완전히 오버하는 거죠. 오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인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경우 거의 보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유출하고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건 단건입니다. 한동훈이라는 개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유출의 혐의가 있다면 지금 혐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건이 촉발된 건 강서구의 무소속 그 의원 한 명이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내가 한동훈의 인사청문 자료를 건네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가 농후하다라고 해서 고발 조치했던 겁니다. 그 수사가 1년 전부터 계속됐던 거예요. 이미 시간도 오래됐습니다. 1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한다는 점 상당히 이례적이죠.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처벌받냐면요. 당권이잖아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예. 관련해서 한 공무원이 아주 내밀한 정보를 유출시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은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혼외자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혼외자 사건 관련해서 법정형이 이렇게 한 건에 대해서는 높지 않아요. 그게 저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그 정보가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유출한 걸로 밝혀졌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 조선일보에 준 겁니까? 그게 아마 그 경위는 건너 갔는지 직접인지는 좀 추가로 봐야 되겠지만 유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벌금형으로 최종적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때도 누가 봐도 최동욱 검찰총장 안 그랬죠. 물러나니까 물러나게 그렇죠. 하려고 그거를 흘렸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한 건에 대해서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할 필요도 많지 않은 겁니다. 1년이나 지났다는 점,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임모기자 자택, 휴대전화, 사무실 다 압수수색한 거예요. 대대적으로 한 겁니다. 소속된 언론사까지 사실 심장부를 겨냥했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로 특정된 한동훈 장관의 워딩에 저는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해코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죄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본인은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하죠.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고요. 본인이 언제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할 겁니까? 그리고 제가 국회 출입 기자일 때요. 이런 인사청문 자료는요. 모든 언론사들이 달라붙어서 확보를 합니다. 왜? 혹시 국회에 청문위원들이 놓치는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의 사실을 기자로서 더 파고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물론 다른 언론사에 넘겨준 거에 대한 법적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행위를 개인정보 유출이다, 민간정보를 악의적으로 새나가게 했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나만할 언론은 없습니다. 이 기자 또 공교롭게도 바이든 날리면 고발당했던 그 기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점들을 이어 붙였을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MBC에 대한 어떤 길들이기 성격이 1도 없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보면 사실은 뭐 법 위반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불러서 할 수 있고 이제 조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피해자가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지만은 아까 장유미 변호사 설명하신 대로 대량 개인정보 유출돼가지고 거기다 뭐 팔아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목적으로 언론사가 그건 입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지만은 무슨 피해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검증을 받았다는 게 그럼 피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본인이 공직자를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의 감시를 안 받겠다라는 것을 본인이 피해자다라는 이건 피해자 코스프레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한마디로 보복 수사죠. 그렇죠. 예. 뭐 다른 설명 뭐 필요합니까? 어제 저녁에 내가 그 언론사 기자분들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기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 꾸미도 있고 그 정보를 얻으면 서로들 공유하고 또 확인도 하고 그럼 모든 기자들이 다 걸리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기자였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이든 날리면 이것을 최초로 보도했던 기자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보복 수사고 그 언론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앞으로 잘해 라고 하는 경고 또는 길들이기 성격의 수사일 수밖에 없는 이거 국민들이 다 알죠. 또 그 전해준 기자도 하필이면 열린공감TV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누구 기자냐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걸 편파적으로 뭐 좌파 성향 또는 무슨 뭐 그 비판적인 언론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면서 그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언론에 종사하는 많은 기자분들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꼭 집어서 보복성으로 하는 거 이건 이제 최근에 내가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도 좀 올라가고 약간의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게 좀 생긴 것 같은데 그리고 이른바 노조나 이런 거에 상당한 규제, 집시법 이런 규제 강화로 가는 언론 탄압의 일환이다. 나는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MBC 본사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MBC에서 상당히 좀 실랑이가 벌어졌지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돌아가세요. 그랬는데요. MBC 측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MBC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했겠습니까? 한동훈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명백하게. 저희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부당한 나온 거. 공무집행인지 아직 판가름 난 거 없습니다. 말씀 한번 여쭤봤는데 한 번도 답을 못 제가 해주시잖아요. 이 정도 사안을 노조위원장님한테 답변 드릴 사안이 이 아닙니다. 정도 사안을 갖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습니까? 비켜주십시오.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이런 사안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냐고 그걸 내가 여쭤보잖아요. 왜 위원장님한테 답을 해야 됩니까? 이 사안이 과연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아, 됐습니다. MBC가 저는 영장 집행하도록 아니었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잉 수사를 하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사에는 제가 생각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취재원 정보가 있고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언론사는 도와주십시오. 중요한 취재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과연 그 사건의 당사자일 때 경찰이 이 정도의 과잉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하신 사례가 있는지 한번 있으면 얘기를 해봐 주십시오. 저희가 볼 때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의 대상자가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이고 유출 혐의가 있는 것이 MBC 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과도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발언을 한 사람은 MBC 노조위원장인가 보죠? 네. 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이거는 명백히 과잉 수사이고 과잉 압수수색이고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경언론 기자회에서 1년 만에 우리의 언론 자유 지수가 4단계나 떨어지고 말았죠. 발표한 대로.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건이 기자의 이제 집, 차량, 노트북, 핸드폰 다 압수수색했어요. 그럼 그걸로 또 그것조차도 저는 노트북 안에는 다양한 취재원과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너무 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그런데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했어요. 이게 1년 전 인사청문회 자료가 유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하고 주민등록 초본 관련된 내용이 지금 유출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제 저렇게 언론 노조하고 그 MBC 노조하고 대치하다가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들어갔어요. 보도국에 들어가서 MBC 기자가 지금 그 바이든 날리면 임모 기자가 지금 경제부 소속인데 결국 본 건 뭐예요? 뭘 압수수색 해갔죠? 아, 자리가 여기구나. 이거 보고 돌아간 거예요. 기자들이 무슨 자리에 놓고 다닙니까? 핸드폰, 노트북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어디든 여기 앉아서 쓰면 그 자리가 바로 일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바이든 날리면 그 당시에 용산 대통령실 출입했는데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왜 안 합니까? 1년 전 청문회 자료 때문에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는 이런 마당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지나치다.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정권의 정말 굉장한 실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서 내가 피해자다. 무슨 피해를 받냐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나요? 그런 상황이고 인사청문회 자료가 오면 의원실에서 또 기자들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기자들도 파고 언론도 파고 의원실도 파고 이렇게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놓치는 부분은 크로스 체크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다만 이 기자가 메신저로 열린공감TV 기자에게 그거를 건네줬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잘 됐다 이참에 일타 쌍피다 이렇게 해서 MBC하고 열린공감TV 소속이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과도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법률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했으니 정당한 법 절차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법 집행인가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뭐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에서 사실을 잘 밝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해당 기자가 사실 근데 뭐 대통령실에 대해서 안 좋은 보도를 한 이력도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뭐 좀 보복성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고요. 제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주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저는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되는 거겠고요. 그게 언론계의 뭐 상례라든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신익희 변호사, 한동훈 장관 발언을 쭉 들어보면 해코지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말이 이제 앞뒤로 중복이 되네요. 준비된 발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기자가 정보를 공유한 것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의 저 발언은 좀 여러 가지 짚어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본인이 지금 공인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부재합니다. 지금 일반 사인들과 비교하면서 하물며 장관인 자기도 당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논리가 안 맞는 게 일반 사인들한테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공적 책무를 갖고 있으니 언론의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정부조직법에 보면 32조의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영, 인권, 옹호에 관한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을 관리하는 지금 법무부 장관인데 본인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너무 좀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개인정보보호 피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공인이 검증을 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어떻게 피해가 됩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주면서 내가 시혜를 베푸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인식이에요.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일단 전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아까 저 경찰에서 영장 집행하면서 MBC 노조위원장하고 대화하는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저 경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강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저렇게 한 기자가 공적인 일을 위해서 보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렇게 소위 말하는 좀 조직이식 아닙니까? 저런 걸 보면서 참 경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을 것이고 법원이 발부한 것인데 참 양심이 있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민중의 지팡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경찰이 저렇게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 충성하고 저런 식으로 영장 집행에 연료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개인 기자의 정보보호법 위반 그런 사안인데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도 약간 좀 의아하네요. 글쎄 이제 법원 판단을 뭐 문제 삼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이제 청구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관련자가 권력자잖아요, 사실상. 저는 한동훈 장관 방금 발언을 보면서 본인 아이폰 좀 까지. 왜 본인 아이폰 압수수색 당했는데 아이폰 결국 못 가는 상황이 돼서 그 사건 자체가 제대로 지금 수사가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왜 본인이 그 이른바 그 연결돼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정확히 진상을 밝히는 그런 공적인 마인드는 없고 현재 법무부 장관이면서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라는 분 자체가 제가 보면 언론에 많은 그 카메라가 갖다 대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상 장관 국무위원이면서 민주당을 대적하는 정치인의 그 발언으로 읽히는 적이 너무 많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총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저런 발언은 국민과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자료 중에요. 그 재산이나 또는 뭐 거주지 관련된 매우 기본적인 정보예요. 이거는. 그런데 한동훈 장관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마치 어마어마한 일인 것처럼 과대포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수십 년간의 개인의 주소를 다. 이게 주민등록 초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 한동훈 장관의 모습,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건가요? 정말 저는 본인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해코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것 보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보복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기자가 질문도 했습니다. 검사가 개인 감정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적이 있지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그 말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한동훈 장관 자꾸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그렇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 사건으로 예.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고귀한 한동훈 장관 네. 그리고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있는 MBC 이면주 기자 이런 등장 인물들이 아니면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그것도 MBC 뉴스룸에 네. 들어가서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네. 제가 이제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한마디 더 붙이고 싶으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깡패 짓이죠. 저는 뭐 깡패가 안경 쓴 깡패는 못 봤습니다만은 네. 한동훈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를 쓴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윤배 변호사, 네. 김의겸 의원도 한동훈 장관과 각을 세운 일이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깡패라는 표현 과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법리적으로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 MBC 심장을 겨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온당하냐.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개인정보법 위반의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돼 있어요. 이 기자는 처리자가 아닙니다. 이걸 설사 아마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했을 거예요. 의원실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닙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해서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했더라고요. 형식적인 법 위반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개인정보법 예상하는 그런 위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그렇다면 영장 발부해줬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요. 검찰이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하는 그 중간 지점에는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장의 발부율이 그래서 구속영장이 아니라 이런 금융 내지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거의 100%에 수렴하는 이유예요. 최근에도 법원에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휴대전화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영장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한번 당사자들 소환해서 이야기라도 들어보자. 검찰이 길길이 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 발부가 본인들의 수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 공직자가 언론의 검증을 피해 숨어있을 권리를 준 법이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사심 없이 어떤 언론 길들이기 성격 없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언론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정말 참담한 게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그래도 민주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공고한 줄 알았어요. 다져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한 사람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민감성으로 인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후퇴할 수 있구나. 저는 보여주는 단면이 바로 어제의 그 압수수색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정권 시절 같아요. 기술이 좀 달라서 옛날 군인들이 막 마구잡이식으로 언론사 통폐합하고 이럴 때하고는 기술만 좀 다르지 언론을 완전히 자기 언론에 재갈 물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건 군인과 검사가 좀 다를 뿐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언론뿐이 아니에요. 집시법도 뭐 개정을 해갖고 뭐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핵심적인 그 요인들인데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나라가. 김유정 의원, 지금 이렇게 군사정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정권 시작한 지 1년 간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꼭 정권 말기 현상 같아요. 예, 정권 말기에 이제 퇴임 후 안위를 걱정하면서 급급해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이고요. MBC 방송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압수수색한 결과가 뭘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압수수색 해간 게 없어요. 여기가 임 기자의 자리구나라고 하고 간 건데 또 나오지 않으려는 법 없고요. 또 한 번 시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다른 모든 언론에 대한
이 정권의 막 경고장 같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너네 다 조심해. 이런 식인 것 같아서 더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 임 기자가 설사 제3자에게 그거를 메신저로 그 두 가지를 전달했다 하더라도 국회 사무처, MBC, 보도국, 또 기자의 모든 것, 집, 차량 다 털어갈 정도의 그 정도의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인가.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이 기자가 한동훈 장관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가. 이거는 인사청문회 당연한 절차 중에 하나였는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제3자에게 메신저로 이 부분을 전달한 그 지점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만이라면 지금까지 한 압수수색도 과도할 정도이다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린 공감 TV가 김건희 여사 관련 뭐 보도했던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기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고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이것만 해도 이건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볼진데, 그 기자가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했던 기자고, 그 기자가 전해줬다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제기했던 열린 공감 TV고, 어쩌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을 하나, 참 유치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는 공직자가 가장 그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저는 공사구별이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한동훈 장관은 저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은 아직도 피해의식에 좀 쩔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피해의식 행정이라고 보이는데요. 저렇게 되면은 검찰권을 갖다가 지금 권력 사유화를 하는 것과도 유사한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이 그 과거 경력을 보시면은 박근혜 최순실 특검에서 수사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수사팀장이 윤석열 팀장이었고, 그 위에 박영수, 그리고 뭐 그 밑에 뭐 그 특검보들 다 박영수 특검하고 한 몸인 분들인데요. 이분들 대해서는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근데 본인에 대한 거, 본인이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거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좀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 게, 이분이 3연패예요, 3연패. 첫 번째는 검수한 바 헌재에다가 내가지고 각하 맞았죠. 두 번째는 그 정진웅 검사는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증거고. 그리고 더 탐사에 대해서도 그 물론 집에 찾아간 게 있지만은 과도하게 영장까지 청구해서 영장 기각 2번이나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피해의식이 지금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는데 다 지금 번번이 깨지고 있고, 국민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는 박영수 특검이나 대장동이나 여러 가지 수사할 것도 많은데 자기 편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 행정의 신뢰, 이런 걸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을 제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 편의주의적인 방식대로 물불을 가리는 거죠. 자, 과연 이게 상식적인 법 집행인가?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겠죠. 이런 와중에 방통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시켰습니다. 방통위원장 TV조선 재승인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됐지요.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적부심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됐는데, 기소한 것도 이제 검찰이죠. 그러면 그냥 아직 법원의 판단이 끝나지 않았는데 기소했어. 이것만 봐도 중대한 잘못이야. 그러니 직무수행이 힘들어. 이런 논리로 이제 면직을 한 겁니다. 굳이 임기가 2달 남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도 궁금합니다. 민주당 대변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어이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어디까지 무모해질 작정입니까? 정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법과 위법의 경계를 서슴없이 넘나드는 윤석열식 법치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두환을 칭송했던 것처럼 땡전 뉴스에 이은 땡윤 뉴스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장유미 변호사, 네. 일단 법적으로 대통령이 면직을 할 수는 있습니까? 면직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무죄 추정 원칙이란 게 있고요. 제가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공소장과 관련한 취재를 했던 기자로부터 내용에 대해 들었어요. 지금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TV조선이 재승인 심사 기준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 검찰도 법조인이잖아요. 이건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그 워딩을 했다라고. 그래서 공소사실을 어떻게 구성했냐. 이 부분은 공소장에 녹여는 냈습니다. 이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냥 단발성인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승인과 관련해서 마치 직접적으로 점수 조작을 지시 관여한 것처럼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공소장에 없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직접 조작했다는 부분은 없고요. 이 그러니까 재승인을 검토하는 위원회에 TV조선은 방송하도록 하면 안 되라고 하는 민원련 소속의 위원이 들어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들어가도록 했다라는 부분, 물론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원래 통상적으로 있었던 간담회를 생략한 부분, 이게 죄가 될까? 직권남용죄 상당히 의문이고요. 또 하나의 축은요. 이런 종편의 재승인 심사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걸 3년마다 한 번씩 재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어때라고 안건으로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안건 상정이 죄가 되면요. 안건 상정을 직권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시작하면요. 행정업무 할 수 있는 기관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걸 사실 정치적 의도 없이 수사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검찰? 사실상의 사주 없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정정당당하게 반박할 수 있겠어요? 이거 공수유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직을 2개월 앞두고 면직한다? 면직하는 이유는 있겠죠. MBC 방문진 등등에 대해서 물갈이한다, 교체한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요? 저 갈 거라고 봅니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된 것뿐이에요. 그 단초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정말 부끄럽게도 바이든 날리면 이게 말이 되는 해명이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이 정부의 하나의 단면? 본인들이 하면 무조건 정의고 공정이고 상식이고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수사가 왜 시작됐는지를 봐야 돼요.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정부를 다시 구성하게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남았어요. 방통위원장하고 권익위원장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어떻게든 정리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부터 시작된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통위원장이나 국민권익위원장은 임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못하고 통상은 그만뒀지만 통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사실은 한두 가지 따져볼 이유가 있어요. 그 굳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번 해봐라 하고 탁 던져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찌됐건 계속 지켰어요. 지켰으면 결국은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멋이거든요. 그러면 시원하게 딱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뭔가를 잡은 거잖아요. 국무회의도 참석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몰아낼 수 있는 뭔가의 그 꼬투리를 잡는 그런 수사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수사의 결과가 지금 거의 다 나왔고, 윤석열 정부는 어찌 보면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키는데 성공한 거지.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무죄를 법원에서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처음부터 이건 정치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잖아요. 그건 당연히 옳지 않죠. 수사를 정치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본인의 의도를 정확히 드러낸 거잖아요. 아니 이제 방통위원장의 불법 행위가 있다면 국회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면직 사항이다라고 한다면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나 김태호 차장도 다 이거는 면직시켜야죠. 대법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사람도 대통령실에 그 중요한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본인이 사면시켜가지고 데리고 있으면서 또 김관진 국방장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확정 판결 난 사람들도 다 이 정권의 핵심 부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기소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임기 이제 겨우 2달 남겨놓고 있는 방통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면직한다는 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고, 이후에 지금 장제원 의원이 이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그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이 이제 임기 1년 남은 거잖아요. 그럼 다 그렇게 연결돼서 방송 장악해서 내년 총선까지를 노리는 그 수순대로 가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이 죄를 어찌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까 신은기 변호사가 이제 방통위원장 면직 배경으로 박문진 이사진 새로 구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후임 방통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려고 이러는가 우리가 당연히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서둘러서 면직을 시켰을 때는 지금 언론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름이 이동관 언론특보입니다. 이동관 언론특보가 누굽니까? MB정부 때 홍보수석이었어요. MB정부 때 홍보수석이었고,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 밑에서 대변인을 했습니다. 지금 홍보수석 위에 언론특보로 있는데 홍보수석이 언론특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모셨던 사람인데. 저는 사실 이 정부의 그런 고무줄 잣대, 아까 우리 김유정 의원님 설명해 주신 대로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판결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면복권까지 해주면서 쓰거든요. 그리고 김관진 장관도 정치관여죄 유죄 나왔고요. 근데 지금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는 임기가 2달 남았는데 기소가 될 거니까 그냥 물러나라지 이러면서 면직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확대되면요, 앞으로 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런 식으로 내보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지금 뭐 새로운 방통위원장으로 지금 이동관 전 홍보수석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뭐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MB정부가 정치를 굉장히 못했거든요. 당시에도 방송 장악하려고 방송통신위원장 누구였습니까? 그 MB정권 탄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시중, 유기뇌의 멤버인 최시중 씨가 방통위원장 해가지고 언론 장악 한번 했거든요. 지금은 그 방통위원장하고 당시에는 최시중 씨가 했지만은 그때 당시 홍보수석인 이동관 씨를 불러다가 또 방통위원장 시키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런 언론 생태계 속에서 국민들이 누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장악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언론을 좀 장악해보고자 이런 좀 전략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절대 통할 수가 없는 술수다, 저렇게 봅니다. 언론 환경이 달라졌어요. 과거의 언론과 지금의 언론 환경은 그 개인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튜브 방송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SNS가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기성 그 미디어, 그 방송, 통신, 그 라디오를 장악한다고 해서 국민 여론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다 익히 알고 있고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고 착각입니다, 사실은. MB 시즌2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김유정 의원이 왜 MB 때 사람들을 이렇게 쓸까? 이제 뭐 교육부 장관도 MB 때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 이제 네. 방통위원장 이동관 특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MB 정부 때 겪었던 시행착오라고 그럴까?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광우병 사태도 있고, 이 정부가 부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막아보면 좀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2008년에 MB가 집권을 했는데 10몇 년이 지나서도 지금 MB 정권인 것만 같은 그런 데자뷰를 느끼거든요. 이주호 장관이 여전히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고, 김태효 차장도 여전히 보이고, 심지어 지금 이동관이 전 수석에 이르러서는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그 MB 악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2주간도 본회의장 점거 농성까지 했던 저로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당시 2009년 6.15 그 63 빌딩에서 이 나쁜 당에 투표하지 말고 좋은 정당에 투표하고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그 시계를 자꾸 돌려가지고 그때 당시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서 정말 걱정이 되고요. 그래도 그렇게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장윤배 변호사, 네. 행정부는 언론특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만들어서 장악하고, 네. 국회는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장제원 의원을 과방위원장에 딱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언론이 윤석열 정부 하자는 대로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저차원적이고 그 의도를 노골화하는 거를 숨기지 않는 정부라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요 포인트에는 누구를 안 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고 방송도 그 방통위원장을 갈고,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이 KBS, EBS, MBC 이사회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분기점을 앞두고 이렇게 무리하게 속도를 내느냐? 총선이라는 게 있죠. 언론 지형이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 지형은 제가 봤을 땐 뭐 민주당한테도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정부일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본인들 사람을 심어 넣으면 뭔가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겠거니라고 하는데요. 아까 신윤규 변호사도 지적해줬지만요. 문재인 정부 때도 환경부 장관 등 다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받았죠. 그게 본인 사람을 무리하게 심었다는 게 그 골자였습니다. 대통령이 제가 했죠. 이게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똑같은 법의 잣대로 상식의 논리로 판단받았을 때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기관장을 이리저리 여러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면서 모욕을 주면서 국무회의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기본적인 권한 행사까지도 방해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에 대해서 법적인 단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거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리하면 국민들은 잘하고 있네. 언론 지형 지금까지 어그러져 있었으니까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분명히 악수로 돌아올 겁니다. 근데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 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또 당초에는 검사 출신 인사가 또 뭐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죠. 네, 예.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러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그 얘기를 확실하게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압수수색 당하니까 잘 얘기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언론의 검증과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임명 강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뭐 강행이야 뭐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겠지만 김유정 의원 이동관 특보가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기세라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뭐 지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긴 합니다만 근데 신은기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이죠. 이제 언론이 겁을 먹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압수수색하고 또 뭐 앵커들이 조금 바른 소리 한다 싶으면 날려버리고 패널들도 저기는 보수 참칭 패널이야 보수 아니야 공문 보내서 못 나오게 하고 또 뭐 기분 나쁘면은 비행기 안 태워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심지어 저는 정말 최근에 보면서 허탈함을 넘어서 약간 슬픈 정도가 우길기를 일본도 우길기라고 하는데 햇살무늬 자유함기 이렇게 쓴 매체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 보면서 좀 기가 막혔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는 것을 굉장히 못한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본인이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 속에서 소위 말해 찍어내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본인이 이렇게 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한상혁 위원장을 이렇게 찍어낸다 그러면은 저는 드는 생각이 참 이렇게 동병상련이라는 것도 없나. 본인이 그렇게 찍어내기를 당했으면서 와가지고 또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저는 참 의문이고 두 번째는 본인도 추미애 장관을 통해가지고 찍어내기를 당하면서 결국은 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지금 권력을 가지고 또 찍어내잖아요? 또 누군가가 또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언론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사가 권력이 기침을 하기도 전에도 먼저 들어눕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래도 언론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뭐 진실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거고요. 언론이 그거를 그 권력이 아무리 장악하려고 해도 저는 쉽게 장악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겠죠. 권력만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광고도 있잖아요. 기업도 동원하겠죠. 그렇게 해서 목을 죄지 않겠어요? 그런 다양한 방법을
검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특수부 검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작용들을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절대적인 미디어에서 지금 거의 다 상대적인 미디어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SNS와 유튜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이 많이 알려지게 될 거고요. 결국 국민 여론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픽스도 보시고 하는 건데, 뉴스 보기 싫어서 예능이나 가끔 보는데 거기에 또 출연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거죠. 오늘 아침 일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의 그 오보나 발령하고 있고 대책도 없으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뭐 오늘 하루 종일 아마 화를 진정시키기 어려운 시민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다 더해서 지금 뉴스로 부각되는 모든 내용들이 국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북한이 이제 발사체를 지난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NCG만 만들어지면 우리는 안보에 끄떡없을 것처럼 과대광고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해프닝을 두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면서 분통 터뜨리고 있는데 서로 지금 책임 떠넘기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장윤매 변호사 네. 기자 출신인데 예. 햇살무늬 기가 뭡니까? 햇살무늬 기가. 저는 그래서 어제도 한 보도를 봤더니 일본 언론들이 대부분이 우길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에 우길기니까. 내걸린 건. 그래서 막 모양을 억지로 우리 국방부의 해명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우길기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이 동그란 빨강이 더 왼쪽에 가 있습니다. 이게 장관의 설명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장관이에요, 일본 장관이에요. 정말 국민들이 이거 동그라미가 다른 쪽에 있으니까 우길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정확히는 이제 국방부 대변인, 장관이 국방부 대변인. 아니고. 예. 왜냐하면 또 압수수색 당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DJ 정부 얘기를 하고요,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그 취소됐어요. 비공개 친선 이 행사에서 이 우길기를 달고 왔던 겁니다. 전 정부 얘기할 계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DJ 정부 때는요, 그때 해병대에 근무했던 사람한테 들었더니 그때는 우길기에 대한 저희가 이 인식이 좀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 뭐예요? 처음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20년도 훨씬 더 전이니까요. 그게 제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뭐 비교적 없을 때였으니까. 그때랑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해가면서 그러면 민주당 그 당시에도 논평내지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온당한 대응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우길기를 단 선상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얘기하셔야죠. 그런데 언론을 쥐어짜고 탄압해서 햇살무늬 깃발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네, 햇살무늬 깃발이니까 괜찮네, 제국주의 상징과는 거리가 엄청나게 크네, 그렇게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국민을 저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주정 의원, 인사청문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됩니까? 예. 장관은 그러면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 거죠. 만약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내정을 한다라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과방위에서 하게 됩니까? 과방위에서 합니다. 과방위원장은 이제 장제원 의원이 맡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좀 수월해질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제 과방위 구성 그 의원 숫자가 민주당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결론은. 그 장제원 의원이 행안위원장 할 때 하는 거 보면은 마음대로 할 것도 같이 보이던데요. 예, 아마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진행을. 편파적인 진행이나 뭐 과도한 뭐 언행이나 이런 거는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위원장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그렇게 요야무야 넘어가면은 절대 안 되죠. 글쎄요,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생각이 안 돼가지고. 제가 보기엔 파행으로 계속. 네, 청문회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예. 청문 그리고 보고서 그냥 임명해버리는 거죠. 채택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 그냥 임명 강행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제가 장제원 의원을 잘 알거든요. 제가 대학 동기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런데 그때부터 그렇게 씩씩했어요? 뭐 그때 얘기를 하자면 이 방송에서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 뭐 간단치 않은 사람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른바 그 논쟁 자체를 완전 정쟁화해갖고 다른 걸로, 다른 싸움으로, 다른 뭐 막말하고 막 이런 싸움으로 해갖고
결국 파행시켜서 청문회를 못하게 하는 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행안위 겪어봤잖아요. 장제원 의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 MB 정부 인사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은 메시지와 인사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 말씀을 하는 것인데 뭐 윤 대통령 메시지는 거의 없으니까 논외로 하고 결국 인사 아닙니까? 근데 인사인데 교육도 MB 때 사람, 안보도 지금 김태호 실장이나 다 MB 때 사람, 심지어 지금 과학통신방송위원회 에 대해서도 방통위원장도 MB 때 사람, 뭐 국회에서도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다 MB 때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MB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인식은 안 할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넘겨줬으니까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참 퇴행적인 인사를 꾸려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산적한 문제들 저는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 MB 때 사람들만 있는 줄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보수 세력의 양대 인맥은 친박, 친이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됐건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이른바 친박계 인사들을 대거 구속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보수 진영으로 넘어와서 후보가 됐는데 친박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쉽지가 않은 구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틈으로 결국 장제원, 권성동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실무자도 과거 MB 때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대거 후보 진영에 합류하게 되면서 주변이 거의 대부분 MB 때 사람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현 정권의 언론 장악 기도가 노골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 장악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네 분 패널들한테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유정 의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이제 주국 야광 이거 많이 했었거든요. 낮에는 국회에서 일하고 밤에는 광화문으로 나가자. 그런데 이제 밤에 뭐 집회 시위하는 것도 지금 맞겠다고 지금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안 될 걸 알면서 민주당이 그거 집시법 통과시키겠습니까? 그건 애초에 안 될 거 알면서도 지금 엄포를 놓고 공포 정치 하겠다는 선언 같은 건데요. 주국 야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숫자가 많은 민주당의 모습 보면 굉장히 저는 부러워요. 왜냐면은 저는 18대 국회를 했는데 저희 80명이었거든요. 김청은 시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는 80명이 정말 일당 100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이건 이겨내지 못한다. 그리고 의미 없는 그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기 위해서 이제 100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80명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실제로 100석을 채워서 100명을 채워서 해임 건의안을 낸다고 한들 그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야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격을 하자. 설사 그게 결과가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소위 친박연대 의원들한테 가서 해임 건의안 사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임 건의안 제출해 본 적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은 없죠. 80석으로. 그러나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170명은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170명으로 못할 일이 없어 보여요, 저는. 그런데 왜 못할까요? 그게 우려돼서 민주당이 정말 더 똘똘 뭉쳐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장윤미 변호사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번 정부에 민주주의의 미음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물론 잘못한 점 있습니다. 저도 100% 지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집시법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운운하는데요. 그걸 몰각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를 헌재에서 찾고 있습니다. 맞지 않아요. 예, 재판의 어떤 결과까지도 수긍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이요. 최근에 분신한 민노총 소속 조합원이 있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아, 유서가 나왔던데 이거 대피를 해줬지? 이거 필체가 다르던데? 대단히 잔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들. 실체도 아니었어요. 필적 감정사한테 맡겨봤더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분신하는데 손 놓고 있었지. 그래서 자살방조 혐의로 일부 보수단체들은 또 고발까지 합니다. 전 대단히 이게 민주화를 거쳐왔던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실인가? 일부 언론, 경찰, 검찰, 특히나 이 집권 세력. 그렇다면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선택해서 선거가 있으면, 총선이 있다면 투표로 심판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시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이 정부가 국민 무서운 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예, 저도 뭐 장현미 변호사님하고 비슷한 취지고요. 이제 국민의 민심의 무서움을 좀 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그 일환으로서 이제 구체적인 미션을 드리자면 이제 정어리 떼들이 더 많이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저처럼 이제 뭐 저는 아직 뭐 제가 원내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치를 시작한 입장에서 또 저와 유사하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쓴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과 또 힘을 주시면은 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더 정부를 저는 잘못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옹호 못 하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목소리를 내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철근 실장 말씀 들어볼까요? 한마디로 심판해야죠. 왜냐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야 그 자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심판을 할 만한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외면당하고 있는 여러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정치권 전반에 대한 그 개혁을 좀 하려면 민주당이 좀 먼저 좀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0석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치를 좀 잘 할 수가 있는 때인데 왜 정치를 못하고 자꾸 반대하는 식으로 반사이익만 누리려고 하는 식으로 가는지. 민주당이 먼저 개혁을 하고 혁신한다면 국민의힘이 개혁 혁신 안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경쟁하려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많은 그 미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같이 경쟁하는 구조가 될 건데 과연 남은 시간 동안 그런 혁신과 개혁을 할 수 있을는지 당연히 심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현 정권이 언론 장악을 기도한다면 장악되지 않는 언론이 있어야 할 겁니다. 얼마 전에 CNN이 한국의 유튜브 언론을 주목한다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죠. 저희 스픽스가 100만 구독자 달성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정어리 때 모집 노력하고 있고요. 100만 구독자가 달성되면 진실을 전하는 뉴스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격려, 구독, 독려 이런 것을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댓글은 이은주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일개 국민 눈에도 수가 읽히는데 어쩔 겁니까? 언론 탄압, 야당 탄압 재발동한 듯 싶은데 국민은 이제 한 수 위입니다. 국민을 이기려 드는 권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론과 싸워 성공한 정권도 없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글을 주셨는데요. 이은주님 감사드립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어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이 5월 31일 저희가 새롭게 방송을 시작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 한 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장자매 철인 형제와 함께 꾸민 수요일 백운계 정치본색 정말로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셨고 저도 오늘 아주 힘이 많이 났습니다. 수요일 날은 아프시면 안 됩니다. 다른 약속 잡으셔도 안 되고요. 예, 네 분 수고하셨고요. 자, 여러분 오늘 깨어있는 24시간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에서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 많이 놀라게 하고 아침잠 설치게 한 사건 관련해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사일인가 위성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시죠? 그리고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어디로 떨어졌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그거 쏘는데 서울에서도 사이렌 소리 울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김종대 레이더에서 다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24시간 함께 있는 진실의 레이더 가동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제 레이더가 아주 바빴어요. 예, 저는 뭐 택시 안에서 그 경보 발령을 받죠. 아침 일찍 어디 이동하셨군요. 예, 오늘 아침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안에서 이걸 보고 사실 좀 황당했어요. 예. 지금까지 북한이 뭐 로켓 발사, 미사일 발사 이게 한두 번입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울리는 경보는 처음 봤거든요. 예. 정말 처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작년에 무인기가 출몰 했을 때 예. 용산을 뚫은 것도 모르고 일주일 뒤에서는 알고 예. 돌아간 다음에서. 돌아간 다음에는 알고 그 다음에 울릉도에 또 경보가 발령됐는데 이때도 사이유를 말하지 않고 울릉 군청이 왜 경보가 울리는지 모르면서 경보 발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혼란이 초래된 적이 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태원 참사 이때는 뭐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은 아예 1시간 넘게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너무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데다가 입으로만 떠드는 안보를 해놨으니 이런 면에서도 이게 분명히 이것도 무슨 후과가 있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과 뭐 수분 후에 이번에 또 행정안전부에서 예. 서울시에서 낸 경계 발령은 오발령이다. 예. 나는 오발은 봤어도 오발령은 또 처음 봤네. 아니 오발은 저번에 현문 미사일이 그 왜 강릉에서 발사했는데 뒤로 날아왔잖아요. 그것도 상식이 오발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그때 표현을 그때 했더라? 오발이라는 표현은 극구 부인을 했죠. 그러니까요. 극구 뭐라고 부인을 그랬죠? 했죠. 잠깐 뭐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을 했어요. 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죠. 아니 오발이 아니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나저나 오발탄의 곱창이 맛있는데. 예, 아예 오발탄이라는 비싸요, 식당도 비싸. 있어요. 예. 예, 오발탄 비싸요. 비싸니까 맛있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딱 그 경보 발령했을 때 이제 얼른 북한 미사일 떠올렸어요. 네. 근데 뭐 바다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실패한 겁니까? 예, 그것은 2012년과 유사한데 그때 당시에 1단, 2단 로켓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분리에 실패해가지고 폭발해버렸어요. 근데 요번에도 2단 로켓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1단은 분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점화가 돼야 되잖아요. 네. 2단 로켓이. 그런데 오늘 북한의 그 조선중앙통신 발표가 아주 의미 있습니다. 신속하게 실패 사실을 보도하면서 신형 발동기의 그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발사된 로켓이 신형 로켓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단 로켓이 이게 그럼 왜 신형이냐? 뭐가 신형이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건 액체 연료냐 고체 연료냐 요 점이거든요. 그런데 4월에 발사한 화성 18형이 그때 실패했단 말입니다. 공중 폭발해 버렸는데 그때 고체 연료를 쓴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6년에 이미 액체 연료로는 광명성 3호, 4호를 우주 궤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수준이 아니다. 예, 이번에는 신형 고체 연료 로켓을 쓴 것이 아니냐. 약간 이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형 로켓을 한번 시험을 해본 건데 이것이 화성 18형처럼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문이 가해지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저는 사실 고체 연료에 탑재하기에는 너무 이거 큰 도박이다. 이게 그 귀한 정찰위성 1호를 이게 천리경이라 그러거든요. 만리경이라 그러더라고. 만리경 1호를 갖다가 아직까지 신뢰성이 없는 신형 로켓에 탑재했다? 이게 좀 굉장히 모험 아니냐. 그런데 해버린 것 같아요. 해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북한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패를 저렇게 신속하게 발표하는 것도 이례적이죠. 이례적이고 그리고 이미 실패에 대비해서 예비 로켓과 예비 정찰위성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곧 또 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왜 실패했는지 원인 분석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과학기술자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게 굉장히 도전적 그 연구개발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나로 누리호 한번 실패해 보십시오.
온갖 쏟아지는 그 비난에다가 뭐 또 위신의 추락에다가 이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다소 몇 프로라도 예. 있으면은 포기해 버리는 나라고 북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까 그 우리가 오발탄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 부대 네. 낙탄. 아 맞아요. 예. 낙탄이라 그랬어요. 그때 뭐 낙탄이라고 그래가 이것도 뭐 낙탄은 무슨 뭐 얘긴가 아니 했더니. 그러면은 뭐 저기 저 비행 물체가 그럼 낙탄을 하지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누구 올라갑니까? 그게 뭐, 승탄합니까? 승탄합니까? 예. 굳이 오발 아니라고 그걸 또 표현을 오발이 그냥 아니라고. 하여튼 여기 이 정부는 예. 상식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아니 거리가 멀어요. 예. 예. 자 그러면 그 로켓 발사가 지금 실패했다라고 했을 때 네. 대체로 떨어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 궤도상으로 봤을 이번에는 때. 궤도상으로는 빗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거는 그 엔진의 점화의 문제이지 궤도는 예정대로 날아갔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이제 평안북도 철산에 있는 동창리에서 쏴가지고. 예, 지금 지도가 나오네요. 네, 동창리가 바로 저 서해 쪽입니다. 예. 여기서 서해를 지나서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 지나갑니다. 아. 그런데 이 궤도가 나로 발사한 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궤도가 바로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하는 건데 그 지구 자전 여부와 상관없이 지구 상공에서 태양과의 각도만으로 그 궤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구는 빙글빙글 돌아버리니까 예. 이건 뭐 아니 관심 없고 태양 그 빛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 궤도를 돈다. 그래서 이걸 태양 동기 궤도인데 이건 인공위성이 흔히 쓰는 궤도예요. 네. 그런데 이게 450km 정도의 고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저궤도니까 속도가 빨라야 돼요. 속도가 빨라야 저궤도에서 예. 고도가 유지되니까 지구를 15번 정도 지난다. 그러니까 약 90분 만에 한 번씩 지구를 한 지점을 통과한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하루에 계속 정지궤도 위성이 하루 종일 한반도를 보지만 스치듯 지나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 감시 정찰이 제한되겠죠. 그래서 여러 대를 쏩니다. 예. 여러 대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이야기는 저 예비 로켓, 예비 위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거는 여러 발 쏘는 걸 해서 장차 그 여러 대의 인공위성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로 비춰지고 바로 이게 나로가 얼마 전에 썼을 때 그 4대씩 편대 비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군집 비행이라고 그래요. 편대 비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대를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발사는 계속 이어진다. 이 뜻이다. 자 그러면은 의원님 이제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오늘 오전 6시 29분에 발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경보가 발령된 게 6시 32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경보를 발령했을 때는 발사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발령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32분에 발령은 됐는데 문자 메시지에는 41분인가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이걸 한번 종합을 해보자고요. 자, 북한이 29분에 동창리에서 뿡 쐈는데 예. 요것을 갖다가 우리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그린파인 레이더가 4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네. 요게 동쪽 서쪽에 다 배치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먼저 경보가 울렸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우주 발사체인데 요걸 갖다가 우리 이지스함의 스파이 레이더라든가 다른 정찰 자산하고 보면은 거기에도 떴냐? 떴다. 그럼 이거 우주 발사체 맞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2, 3분 정도 소요돼서 자동으로 이제 경보가 군대 망으로 전파가 되고 그게 수도방위 사령부로도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요걸 가지고 이제 백령도, 대청도 이쪽에 서해 우리 서북 해역의 섬들에는 주민 대피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고 이걸 갖다 참고 사항으로 받은 겁니다. 수도방위 사령부가 그걸 서울시에 저기 망을 통해 가지고 전송을 해준 것이죠. 네. 근데 요 대목에서 이제 서울시가 보니까 애매하게 써 있는 거야 이게 우주 발사체라고 써 있고 그런데 위성 발사는 예고됐으니 이게 그렇게 큰 위협인가? 이게 뭐 서울시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백령도 대청도 일대 그 비상경계 대피령이 지시가 있고 나머지 지자체도 재량껏 경보를 발령하라고 써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얘기가 뭐요? 경보를 하라는 얘기요, 말라는 얘기요. 알아서 거기다가 하고 니네가 져라 이거죠. 수방사는 또 이거 담당 부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행정안전부로도 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약 6시 40분이 경보하면서 서울시가 야 이거 경보 안 했다면 문책당할 수도 있으니까 해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나중에 또 혼나니까 뭐 그렇게 경보도 안 되니까 울렸냐.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북한의 그 위성 발사에 놀란 게 아니라 서울시 경보 발령에 놀란 거야. 이제 또 행정안전부가 쟤들 왜 저래? 이래가지고 오경보라고 정정 기사를 이번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문자로 또 날린 거예요. 자, 이 문제는 한번 좀 반드시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발령이 났다 이거예요. 네. 이걸 보고 네. 많은 국민들이 실제였으면 어떨 뻔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잠 깨웠다, 뭐 장난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문자가요 대피하십시오라고 왔어요. 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이제 뭐 우주 발사체니까 정말 그 수도권을 노린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칩시다. 네. 그래서 이런 경보가 날라왔다고 칩시다. 어디로 대피하라는 얘기입니까? 아, 그러니까 저렇게 느려 터지고 우왕좌왕 하는데 실전이면 그럼 어떻겠느냐. 실전이면 2분이면 다 날라와요. 어쩌라고요? 북한 미사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말로 입으로만 안보를 했지 내실을 기한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원래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이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예, 요게 이제 과거에는 총리실에서 주관을 했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상시 행동 요령으로 따른 경보 전파가 되면 일단은 모든 방송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예. 이제 비상 재난 방송 또는 어떤 비상 사태 발령을 하는 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번에 KBS, MBC 했습니까? 제가 봤어요. 봤더니 네. 이제 뭐 밑에 자막으로 이렇게 중간까지 딱 해서 뭐 경보 발령 이렇게 나왔는데 진행하는 뉴스 진행자도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 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조화가 어디 그러니까 있습니까? 방송사에는 그런 비상사태 전달이 된 게 없어요. 거기부터 속보만 알려줘야죠. 전달.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존할 이럴 때는 정보체인데. 방송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문자든 속보든 뭐든 때려야 됩니다. 언론만 장악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건 장악 못하고 진짜 장악해야 될 건 이런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자로는 대피령인데 방송은 아니거든요. 한가해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 인지적으로 우리가 사고해보자고. 뭐부터 하겠습니까? 네이버 포털부터 이런 거 두들겨 보면 뭐 속보 뜬 거 있나 들어가 볼 거예요. 이때 네이버가 마비됩니다. 전부 다 몰리니까. 증가하게 되니까. 한꺼번에 몰렸으니까. 이때 되는데 이것도 네이버가 비상사태 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런 일은 얼마든지 평소에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아니라 지진이나 뭐 다른 어떤 거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가스 폭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종류는 많다고. 그런데 재난 방송이 없어. 그러면은 인터넷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또 마비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쇄 도미노 현상입니다. 이게 연속적인 붕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와 유사한 경우를 전쟁이라든가 또는 큰 자연재해에 대입해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은 우리 사회 인간 생활의 안전망이 먼저 붕괴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얼마 전에 뜬금없이 민방위 훈련 하지 않았습니까? 하죠. 그때 뭐 한 거예요? 이런 거 원래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해야죠. 원래 이런 거 하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그때 민방위 훈련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거꾸로 가는 정부니까 또 거꾸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생각만 했지. 네. 실제로 민방위 훈련하면은 전시 대비라든지 방금 같이 비상행동 요령을 숙지를 한다든지 이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입으로 하는 거지. 보십시오. 민방위본부 행정안전부에 있죠. 거기에 또 비상대비국이라고 해가지고 충무훈련이라고 해서 민방위 훈련하고 또 별도로 하죠. 그 다음에 소방방재 재난안전 대비 훈련하죠. 그 다음에 국정원이 대테러 대비 훈련하죠. 그 다음에 합동참모본부가 통합방위 사태 훈련하죠. 예비군 훈련하죠. 전부 따로입니다. 전부 따로예요.
제각기 전부 다 법령 하나씩 꿰차고 예산 따먹는 재미로 관료화돼 있지 이 사이엔 인터페이스도 안 돼.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게 이걸 보십시오. 우리나라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비상사태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이래 돼 있고 근데 민방위법이 따로 있는데 민방위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적의 침공으로 인하여 사회에 혼란이 야기된 사태. 그러면 적의 침공으로 인한 혼란 사태나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나 그 사태가 그 사태고 똑같은 사태지 무슨 민방위 사태가 따로 있고 비상사태가 따로 있고 테러 대비 사태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거 힘센 놈들이 돼서 국정원 권한 강화되고 왜 지금 또 간첩 수사한다고 난리고 대공수사권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법령 하나씩 꿰차고 기득권 양보하네요. 그런데 실제 사태가 있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쓸모가 이게. 만약에 이게 서울시의 오발령이었다고 하면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될 거고. 책임져야죠. 지금 뭐 보니까 서울시 행안부 수방사 서로 막 책임 떠넘기는 것 같은데. 예. 이거 오발령이었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오발령도 발령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우리나라는 안보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오늘 보니까 있더라고. 그런데 참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오발령이 안보에 얼마나 큰 결함과 혼선을 초래하는데요. 그럼요. 쓸데없는 낭비가 이루어진 건데. 그런가 하면 또 경보가 울려야 될 때는 안 울립니다. 이태원 참사 때 서울시장 외국가 있었고 경찰청장 등산가 있었고 행안부 장관 집에서 쉬느라고 전화를 안 받았고 문자 메시지 못 받다 그러고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울려야 될 때는 안 울리고 안 울려도 될 때는 울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양치기 소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늑대와. 국가 안보 시스템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가 이게 저하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어떤 재난 대비 거버넌스의 어떤 신뢰와 책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뭐 제대로 울리지도 않는 거 먹통이고 그런 거 하면 쓸데없이 울리고 이게 일본 내에서 아베 총리 때 여러 번 문제가 돼가지고 국가의 스트레스를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요.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경제경보, 공습경보가 발령됐을 때 우리들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조금 제가 옛날에 이제 정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자 우선 말이지 사람 심리의 말이에요. 이게 서울 시민 직관하고 좀 위배되는 건데 일단은 대피소는 지정돼 있습니다. 주로 지하철 지하 대피소 아니면 건물의 지하 주차장 이런 데로 신속 대피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서울 시내는 위험 물질이 많아요. 예를 들어 옛날에 포항에서 불소가 누출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야 삽니다. 독가스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염소가스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서울에 제가 알기로 꽤 많아요. 이건 무겁다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으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고층으로 피해야죠. 이때는 또 거꾸로 되는 거예요.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게 뭔지를 어떻게 우리 집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위험의 그 요인들은 상반된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엇이 우리의 어떤 도시와 복합화된 그 재난이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잘 모르고 일반 시민들은 무조건 지하 대피로 해야 된다고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심리가 여기서 이제 집단 패닉이 일어나는데 피난 가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경보 공습 발령 끝나고 별게 아니고 또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틀림없이 고속도로로 가요. 그런데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에 따르면 서울 시민은 피난 금지입니다. 이것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위치 고수입니다. 피난 지역은 어디가 되냐면 경기 북부하고 인천 북부 쪽이에요. 서울 시민은 못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고속도로 통제입니다. 못 가요. 어쩌라고요? 가봤자 소용도 없어요. 하긴 뭐 다 막히겠죠. 현위치 고수라니까. 그러면은 현위치 고수인데 지금 대피 시설이라든가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태보적이에요, 지금. 태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서울이 묘한 도시인 게 그냥 배째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버틴다고 이 도시가.
아니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을 좀 들여다 봐야죠. 지금이라도 오발령을 했지만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좀 내놔야 되고요. 네. 발령이 어찌됐든 오발령이 됐든 어찌됐든 났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경계 경보 아닙니까? 그러면 네. 우리가 민방위 훈련할 때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을 때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달리던 차는 서고 네. 내려서 길로 피하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택시 타고 갈 때 택시 샀습니까? 안 샀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운전사가 판단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원래는 서야죠. 원래는 서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 따로, 재난대비 훈련 따로, 대테러 훈련 따로, 통합방위 훈련 따로. 그러면 지자체가 1년에 훈련이 몇 개냐? 한 6, 7개 돼요. 다 평가받아요, 또. 그러면은 각자 그거 보고서 쓰는 공무원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연계돼서 이게 누구 책임하에 지자체장 책임하에 관리되는 건데 서울시장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거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지자체장 아무것도 몰라 이거 내용을. 군대를 안 가도 민방위 훈련은 받는데 검사들은 훈련 같은 거 잘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검사들요? 이제 군에서 주로 법무관 하거나 아니 아니면 군대 안 간 사람. 안 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비군, 민방위, 그다음에 비상대비 훈련 이거 다 어떻게 보면은 몸에 배 있어야 되는 나라예요, 사실은. 근데 뭐 해봤어야 알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테리 공구님 도대체 대피하라는데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참 한심했습니다. 우리 집처럼 오래된 집이나 지하실이 있어서 거기로 대피하면 되지만 아파트는 어떡하나요? 아파트도 지하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일단 가야 됩니까? 내려와야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특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골드님 진짜 서울시 민방위는 운행 중인 차도 다 갓길에 대고 대기했었는데 진짜 민방위 훈련은 이렇게 했었어요. 지난번 민방위 훈련 나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 그건 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운이 아빠님 서울 시민만 위급하다는 생각에 더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서울 시민은 현장 고수라고요? 예. 서울 시민이 피난에 움직이면 국가 마비예요. 모든 고속도로 통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메시지 보고 당황해서 일단 약 챙기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인지 무서운 생각 들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생각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뭐 대피하라고 그러면 대피할 장소를 알려줘야 대피를 하죠. 네. 자, 아무튼 이번 일로 국민들 많이 놀라고 이제 분명히 문제가 좀 제기가 될 겁니다. 네. 이 정부의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 이게 분명히 이제 시험 때 오를 텐데 하나하나 나오겠죠. 아니 벌써 무인기 사태, 이태원 참사, 지난번 수해, 그다음에 카카오톡 먹통 이런데 우리가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런 게 다 합쳐진 게 조그만 게 하나 터진 거예요. 개선이 안 됐다고요. 개선이. 관심이 있어야 대책이 나오죠.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있어야죠. 지난 정부 탓했지 그게 뭐 그때 무슨 개선을 했습니까? 무슨 개선을? 아니 대통령은 저 무인기가 용산 뚫은 것도 모르고 그 입양한 개 데리고 사진 찍고 있었잖아요. 집무실에서 그 시간에. 자, 그러면 이제 또 북한이 또 발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발사합니다. 그때도 경보가 울릴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예기치 않은데 터지는데 저는 지금 뭐 북한의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뭐 단호한 대응으로 뼈저린 후회를 느끼게 할 것이다. 아니 응분의 대가 단호한 대응이 뭡니까? 뭘 할 수 있죠? 저도 궁금해요. 없어요. 뭔지. 없습니다.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한겨레 신문 중국이 우리한테 통보한 4불이라고 있어요. 거기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뭡니까? 계속 이렇게 중국의 핵심이 위협하면 앞으로 북한을 관리하는데 중국을 활용할 수 없다 니들. 이렇게 아예 통보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아니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중국 통해서도 안 됐는데 러시아 통해서도 안 됐는데 그리고 유엔 결의안 안 나오는데 무슨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뭐 확성기 방송 다시 하려나?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말로 입으로 떠드는 안보로 따지자면은 지금 정보같이 국가 안보 쉽게 하는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말로 하는 거니까. 말로 하는 거니까 말로.
중국이 또 유인 우주선 발사했던데요. 네. 그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또 이 부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시면 지난번에 일본에 이제 IMO 통해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사하겠다 이렇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의 반응을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파괴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알려주는 친절까지 베풀었는데 왜 저렇게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항상 그랬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일본 영공을 통과하면은 요격 준비, 파괴 명령을 이미 받아가지고 항상 준비가 돼 있었고 이번에는 오키나와 쪽에 가 있었어요. 거기에 일본의 이지스함이 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SM-3라는 스탠다드 미사일 신형 요격 미사일이 일본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키나와 쪽으로 날아왔을 때 이때 그러니까 위성을 발사한다 그래 놓고 이걸 기만 전술로 해서 사실은 위성이 아니라 미사일의 경우에 대비했다. 그건 그냥 국가 매뉴얼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그 원칙이고 매뉴얼입니다. 항상 아베 때부터 그랬는데 이번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북한에게 대해서 더 악감정을 가지거나 무슨 어떤 거 북한에 대한 관심이 훼손될 일은 없다. 거꾸로다 오히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납북자 그 송환 초코 결의 대회 가가지고 그 피해자들한테 조건 없이 김정은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북한이 이틀 만에 바로 화답했습니다.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파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발사체 자체를 파괴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일본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고도 40km 이내에서 요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미사일은 150km에서 500km 사이에서 요격이 가능한데 그 정도 고도는 동창리에서 떠가지고 5분 안에 이미 돌파해서 먼 우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격 거리에 미치질 못하고 그다음에 상승 단계에도 요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요격 자산은 하강 단계에서 근접했을 때 요 궤도가 맞아야 돼요. 내려오는 놈하고 올라가는 놈하고 이게 궤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건 일본의 자체 방위용이지 북한이 발사한 로켓을 중간에서 인터셉터 중간 요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주 궤도에서 요격할 수 없다. 고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분리된 낙하물을 요격하라는 것일 수는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한 해석이고 또 그것에도 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 수역 바깥에 먼 바다에 떨어진 잔해물이고 이런 잔해물인 경우에 요격의 의미가 없습니다. 글쎄요, 뭐 떨어지는 쓰레기를.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 그리고 이미 해당 인근의 선박들은 항행을 하지 말라거나 조심하라는 경보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박 안전에 있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되는 것이지 요격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격 미사일이 한 발에 몇백억 원짜리인데 이걸로 고철을 때려간다? 그러게. 쓰레기를? 파괴 명령도 일종의 레토릭이군요. 저는 그건 하나의 정치적 행위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뭐 북한을 향해서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표현처럼. 그렇죠. 그런데 저런 말의 남발, 또 어떤 발령의 남발, 이게 안보에 있어서 가장 어떤 그 정보공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오남용이에요. 항상 정확하고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앞서고 허세가 앞서고 이렇게 되고 막상 실전에서는 무능하다. 이게 안보에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거죠. 손자가 그랬잖아요. 지 힘만 믿고 말 함부로 하는, 힘만 믿고 까부는 장수가 제일 위험한 자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다시 우리도 재난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좀 할 필요도 있고 정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텐데 마무리 발언으로 이번 오발령 사태에 대한 책임 어떻게 물은 것이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나는 우선은 국군 통수권자, 헌법에 가장 이것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사과가 나와야 돼요. 아니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의 가장 기본 책무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있고 여기서 초래되는 혼란입니다. 이거는 국군 통수권자가 직접 사과하셔야 될 일이다. 두 번째로는
지자체장이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그 작년에 무인기 사태 때 수방사가 보여줬던 그 무능과 무책임, 이것이 이제 서울시까지 다 확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통령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야 됩니다. 이건 서울시나 수방사 차원에 맡겨봤자 이건 그냥, 그리고 국회에서도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추어 정부 하는데 이런 재난 상황에 아마추어 짓거리 하다가는 국민들 생명과 재산이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예. 예, 오늘 김종대의 레이더에서는 오늘 아침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오발령 그 문제 짚어봤습니다. 레모님, 이런 오발령이 잦으면 양치기 소년 되는 겁니다. 진짜일 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걱정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모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진실의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주신 김종대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도 다시 진실과 상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